이 권력의 바둑판에서는 한 번의 잘못된 수가 전체 판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전술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시면으로 곤두박질치는 선택이었습니다. 세계는 믿기 어려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순전한 자신감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5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선언하고 이미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을 때 지구 반대편 베이징의 장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참모들과 전략가들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했습니다. 역사적인 무역 합의가 체결될 예정이던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각국 고위 대표들, 기자들, 국제 관찰자들이 결정적인 결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돌연 물러난 것입니다. 워싱턴에는 회의장이 그대로 남았고 연설문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대화 상대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마치 연극에서 절정의 순간 주인공이 무대를 떠나버린 장면 같았습니다. 남겨진 이들은 박수를 쳐야 할지, 항의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던 듯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기습적인 움직임 앞에서 미국은 무엇을 했을까요? 즉각적인 보복도 단호한 진전도 없었습니다. 대신 회의는 조용히 연기되었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관세 부과 계획은 보류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주저함으로 보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세계 최강국이 중국과의 정면 충돌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로 비쳤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 시간을 전략 재검토나 관계 복원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한 공격에 썼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35%의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였습니다. 수십 년간 군사와 무역에서 함께 해온 이웃이자 동맹국이 하루아침에 제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전 협상도 명확한 설명도 없이 건조하게 발표된 새로운 장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9%의 관세를 맞은 스위스였고 세 번째는 20%를 부과당한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핵심 반도체 공급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마치 폭풍 우 한가운데서 선장이 구명정을 향해 포를 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논리는 어디 있는가? 수십 년간 미국의 정책 노선에 발맞춰 온 나라들을 왜 벌하고 가장 강한 적들은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게 두는가? 이를 일관되게 설명해 줄 계획도 설득력 있는 연설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혼란뿐이었습니다. 공급망에서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업들은 비용과 계약을 다시 계산하느라 분주했고 주식시장은 매 발표 때마다 거친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해외 각국 정부는 이번 변화가 전략적 전환인지 아니면 단순한 통제력 상실인지 해석하려 애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베이징은 위협을 가할 필요도 맞대응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친 공개 발언조차 삼갔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동맹을 공격하며 서방의 결속을 깨뜨리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은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내부 확신을 키웠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부과하는 모든 관세는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방어벽에서 한 장씩 벽돌을 빼내는 것이었으니까요. 평범한 시민에게 이 모든 일은 멀리서 벌어지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여파가 놀랄 만큼 빠르게 일상에 스며듭니다. 수입품 가격 상승은 예측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캐나다나 스위스산 부품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이미 손실을 계산하며 구조 조정을 검토합니다. 대만산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은 재고를 재정비하고 가격을 올리며 더 비싸고 덜 경쟁적인 시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더 심각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동맹이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충성심이 곧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파트너가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변화의 기준조차 분석가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 불확실성은 국제 신뢰의 독이 됩니다. 협상을 약화시키고 투자를 멈추게 하며 다른 강대국들이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틈을 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기입니다. 세계 무역 체계는 이미 수년간의 긴장, 무역 전쟁, 정치 위기로 인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의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나 현재 전략은 동맹을 방어 태세로 몰아넣고 각자 살 길을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집단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리더십을 흔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불안합니다. 과연 대통령은 자신이 벌이는 이 게임의 판돈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가? 동맹을 겨냥하는 동안 적들은 그의 취약점을 관찰하며 그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략에서 배우는 것은 곧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문 헤드라인에는 퍼센트와 관세만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걸려있는 것은 훨씬 큽니다. 힘이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파트너 간 결속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비록 눈에 보이는 패배가 없더라도 그 여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한번 잃은 신뢰는 좀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교관과 장관들이 전략을 짜는 유리벽 회의실과는 거리가 먼 일상 속에서 이 석 달의 기한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 조립용 부품을 수입하는 소규모 사업가,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매대를 채우는 매장 관리자, 혹은 남편의 약이 동네 약국에 도착하려면 그곳에서 오는 원료에 의존하는 줄도 모르는 주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에게 90일은 숨을 고를 계획을 세우거나 다음 타격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도발적인 발언으로 가득한 회견도 뉴스에 오를 격렬한 선언도 없었습니다. 베이징은 마치 장기판에서 술을 알리지 않고 말을 빼는 듯 조용히 원하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이는 목소리의 크기나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전차의 숫자로만 힘을 측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눈에 띄지 않는 형태의 힘입니다. 그 사이 국경 인근 캐나다 도시들에서는 미국이 부과한 35%의 관세 여파가 이미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슈퍼마켓으로 치즈를 수출해온 퀘벡의 생산자들은 손실을 계산하며 계약을 재검토했습니다. 온타리오의 자동차 산업은 생산 라인이 느려지고 재고가 쌓이며 주문이 중단되는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목자의 산업에서는 가족 경영업체들이 실제로 문을 닫을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라 중단된 이야기였고 미뤄진 계획이었으며 가족 전체가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캐나다의 이런 충격이 먼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여파는 곧 문 앞까지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간의 주택 건설은 일부 목재가 캐나다 공급업체에서 오기 때문에 더 비싸질 것이고 수입 유제품의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서 우유값도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건 그들의 문제라는 인식은 경제 국경이 벽이 아니라 동맥이라는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한 곳이 막히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 일부 전략 부문에서 1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받은 유럽 지도자들은 분노를 표했습니다. 브뤼셀에서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전후부터 이어져 온 대서양 동맹 관계의 정치적 신뢰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흔들린 신뢰는 형식적인 성명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대우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오랜 동맹국들이 갑작스러운 제재를 받는 동안 베이징은
숨 쉴 틈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치인과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가 수십 년간의 동맹을 희생하더라도 당장의 편의에 따라 전장을 고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심각하게는 이 전략이 적들에게 정확한 지점에 적절한 압박을 가하면 상상 못할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인식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직장, 임대 계약 혹은 집안의 어려운 대화 속 어떤 협상을 떠올리면 됩니다. 상대방이 특정 조건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정보는 가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것은 이후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선이 지켜보는 국가 간 게임에서는 외부로 보내는 메시지가 그 결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은 확고한 동맹과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뒷받침된 의심할 여지 없는 리더십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방 진영의 내부 결속이 약해 보이고 파트너들이 미국의 일관된 지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이런 균열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상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상징은 조약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30살에서 65살 사이의 사람들은 신뢰의 가치를 잘 압니다. 자영업자는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신뢰가 필요하고, 교사는 학생과의 신뢰를 통해 수업을 이끌며, 의사는 오랜 세월에 걸쳐 명성을 쌓지만 한 번의 실수나 부주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90일의 기한이 흐르는 동안 베이징은 매주를 활용해 무역 접촉을 강화하고 계약을 확보하며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안정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반면 미국 언론은 여전히 관세를 마치 따로 떨어진 퍼즐 조각처럼 다루었지만 중국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인내와 비전으로 지탱되는 장기 전략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는 경제적 효과 못지않았습니다. 미국을 신뢰해온 정부들은 이제 다음 표적이 자신일지 고민했고, 다국적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적대적이 될 수 있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뉴스 속 불안정성을 보며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빚을 피하며 구매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개인의 움직임들이 수백만 번 반복되면 전체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결국 중국에 주어진 90일의 유예는 단순히 협상 일정표에 기록된 기술적 기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초상화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국면에서도 숨 쉴 틈을 확보한 나라와 오히려 더 가까운 나라들을 끝까지 압박하는 나라. 세심히 지켜본 관찰자들에게 이것은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21세기의 힘은 단지 누가 더 크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모두가 시계와 싸우는 순간에 누가 시간을 만들고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이해가 더 깊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려면 헤드라인 너머로 들어가 그들의 형성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야망이 그들을 움직였는지, 어떤 패배가 그들의 정치적 본능을 만들었는지, 그들이 오늘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런 과거 경험들의 합입니다. 공식 통계에서 보이는 것은 단지 표면일 뿐이었으며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깊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얇은 층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는 종종 대양을 건너는 컨테이너의 흐름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짜여진 의존의 그물망이었고, 슈퍼마켓의 진열대에서부터 경제의 주요 산업 구조에 이르기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2025년에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 중 16% 이상이 중국산이었고, 그것은 사치품이나
대체 가능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의약품, 직물, 예비 부품, 차량 부품, 컴퓨터 회로, 의료 장비, 이 모든 것이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갑자기 멈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질문은 지금까지 고위 분석가와 경영진만이 논하던 것이었지만 점점 더 작은 상인들, 지방대학의 경제학 교수들, 그리고 줄을 가로질러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대화 속에서도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하이오 내륙에서 가전제품 매장 체인을 운영하는 한 사업가는 중국 공급업체를 다른 곳으로 대체하려 시도했지만 비용이 너무 급격히 증가해 소비자에게 최종 가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인상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고객을 잃게 되고 자신이 흡수하면 이윤폭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긴장은 좀처럼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의존은 단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수년 동안 생산망은 중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원자재, 납기, 가격 구조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것이 아니라 규모, 속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문제였습니다. 수만 톤에 달하는 전자 부품을 몇 주 만에 공급하고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수요에 맞춰 생산을 조정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다른 곳에 있을까요? 이 현실이 명확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요소가 부상했습니다. 바로 희토류 금속입니다. 이것들은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소비자애가 아니었지만 현대 생활을 지탱하는 거의 모든 것에 존재했습니다. 전기차 모터, 방위 시스템, 의료 장비, 그리고 수백만 명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기기의 화면에도 필수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원소의 전 세계 생산량 중 약 70%를 통제하고 있었고 공급 축소를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자와 각국 정부를 경계태세로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2010년 베이징이 일본에 대한 이 자원 접근을 제한했을 때 전체 기술 공급망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이제 동일한 전략을 미국에 적용하는 것은 먼 위협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인 실제 카드처럼 보였습니다. 고성능 자석이 없어 전기차 조립 라인이 중단된다면 한 나라의 경제에 어떤 의미일까요? 또는 중요한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 병원이 진단 장비 생산을 지연해야 한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격을 넘어 종종 시험대에 오르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는 취약성을 폭로하는 깊은 사회적 충격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힘은 물리적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융 변수 조작 능력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국채의 대규모 매각이었습니다. 2024년에 베이징은 미 국채 1,000억 달러 이상을 처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워싱턴과 월스트리트에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중국이 금융 시스템의 심장을 겨눌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대형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금리가 오르고 신용이 비싸지며 그 여파는 대기업에서 집을 사려는 가정까지 확산됩니다. 그 영향은 2025년 6월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대규모 매도가 국채 수익률의 급등을 촉발하자 연방준비제도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치는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했고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만에 60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전쟁이 단지 관세와 무역 장벽으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지렛대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전개되는 동안 또 다른 현상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워싱턴을 거스르기를 주저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베이징, 모스크바, 그리고 전통적 권력 축밖에 다른 수도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꾸준히 수입했고 제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인도 상무부에 따르면 2025년 수입 석유의 34% 이상이 러시아산이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2%에서 급격히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강한 외교적 압박 속에서도 어떤 국가는 독자적인 길을 선택할까요? 어쩌면 답은 각 정부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하는 우선순위에 있을 것입니다. 오랜 동맹국을 만족시키는 것과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격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이 논리가 지금은 아직 미국에서 멀어지기를 주저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와 동시에 베이징은 이란과 러시아와의 무역을 확대하며 국제거래에서 미국 달러 대신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항구에 정박해 중국으로 향하는 석유를 실은 모든 선박은 단순한 상업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제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외교적 비용을 개의치 않는 듯 보였고 이는 미국의 압력이 미치는 한계가 분명한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면밀히 지켜본 사람들은 이것이 구조적 변화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뒷받침되어 온 미국의 힘은 이제보다 뚜렷한 경계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누가 더 많은 무기나 자본을 보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규칙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며 분열된 세계 질서 속에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미국의 지도부는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세계의 진로를 결정할 수 없는 세상에 얼마나 대비되어 있는가? 더 나아가 그 공격적인 태도가 이 변화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가? 결국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히 두 거인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각 움직임이 그것을 실행한 국가의 국경을 훨씬 넘어 퍼져나가는 결과를 낳는 새로운 판의 형성이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의 구조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자신의 영향력 없이 쓰여지는 것을 지켜볼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가 내부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몰두하는 사이 덜 눈에 띄는 행위자들이 움직일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잡지 표지에 오르지는 않지만 전체 공급망을 지탱하는 중견기업들이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농기계 제조업체는 동남아시아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아프리카 대륙의 한 광산 회사는 유라시아의 구매자와 직접 계약을 맺었으며 오세아니아 해안의 한 항구는 서방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별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모두 합쳐보면 더 불안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중심성이 필수가 아닌 느리고도 의도적인 병렬 회로의 구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배치는 단순한 경제적 실용주의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감정적 상징적인 요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협정을 맺은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유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종의 안전과 명예의 울타리에 속한다는 인증 마크를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끊는 것은 단순히 무역 파트너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재배치의 제스처, 거의 선언문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한 나라, 한 기업, 심지어 한 공동체가 이런 단절을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율성에 대한 열망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규칙에 따르는 것에 대한 피로감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메아리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차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적인 차원입니다. 무역은 시간이 흐르며 습관을 형성하고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며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심지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까지 결정합니다. 다른 경로와 대체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은 상징적 재화의 흐름까지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영화, 소프트웨어, 통신 플랫폼, 신기술, 이 모든 것은 가치와 서사를 싣고 있습니다. 공급자를 바꾸면 그 서사의 출처도 바뀝니다. 과연 서방은 무역 통계가 변하는 동시에 세계의 상상력이 바뀌는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변화에 국내적 반향도 두드러졌습니다. 다자간 협상의 속도를 주도하던데 익숙한 수도들에서는 주도권이 희석되고 있다는 감각이 커졌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선언된 패배가 아니라 영향력의 점진적인 소멸이었습니다. 국제포럼에서 회의는 여전히 열렸지만 중요한 결정들은 소규모 회동 카메라 밖에서 엮어졌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미국 대표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정이 쌓일수록 그것을 되돌리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병렬로 체결된 새로운 협정 하나하나가 점점 더 탈중심화된 세계의 구조를 굳혀갔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력 상실은 고위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외국 기업과 미국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던 전문 인력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번역가, 물류 컨설턴트, 상업 전문 변호사 모두가 자신의 일이 새로운 의사결정 거점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안전하게 드나들던 문이 서서히 닫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국가 내부에도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서방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술, 노하우, 자금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와 경쟁하는 공급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와 대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정부, 대기업, 심지어 소규모 비즈니스 커뮤니티까지 모두가 걸어야 했습니다. 매 걸음마다 어디까지 단절할지, 어디는 지켜 내부 안정을 해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요인이 부각되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세계 경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는 세대를 거쳐야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협정이 몇 달 만에 체결되고 실행되며 기술 플랫폼이 몇 주 만에 통합되고 초국가 결제 시스템이 거의 실시간으로 시험 운영되었습니다. 대응할 준비만으로는 부족했고 예측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종종 미묘한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야 했습니다. 이 재편이 모두에게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전 모델에서 벗어나려는 조급함이 새로운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존으로 이어졌고 이들이 미래에는 초기 단절을 촉발한 것과 동일한 관행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오래된 중앙 집중과 강압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진정한 다극 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중심만 바꾼 채 같은 불균형을 새로운 깃발 아래에 숨기게 될까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권력에 대한 인식은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천연자원, 첨단 기술, 군사적 영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불안정이 포화된 글로벌 환경에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나라라도 이런 안정감을 전달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경제 대국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물리적 힘 때문이 아니라 엄격하게 가꾼 신뢰성의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구도는 또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강압과 공격적 수세만 의존하는 지도자들은 운신폭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내부 이익을 지키면서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지도자들은 더 많은 공간과 발언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외교는 다시금 미묘함, 인내, 장기적 비전이 제재나 공식 조약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하는 그림을 바라보면 마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규칙이 바뀌는 게임에 서 있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판이 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위치를 잡을 것인가? 여전히 동맹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공간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매 판마다 스스로를 재창조할 줄 아는 이들만이 미래를 차지하게 될까요? 답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변화의 속도와 강도는 수동적인 관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는 sooner or later 다른 이들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마쿠에서 정부와 대기업 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일한 글로벌 지휘 체계를 따르던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는 운영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기술 제조업체들은 정치적 결정 하나가 자사 제품 공급 능력을 차단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국가의 생산 라인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직선적이던 공급망은 이제 연결고리가 하나 끊겨도 재빨리 적응할 수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정치적 충격에 대한 보험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무역 분석가들의 주목을 끈 사례가 있습니다. 열대성 질병 백신을 전문으로 하는 남미의 한 바이오테크 기업이 생산 거점을 세 개의 대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는 당장의 물류 필요 때문이 아니라 경쟁 블록이 부과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금수 조치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과도하게 보였을 전략이 오늘날에는 신중함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관행이 예외가 아니라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기업 세계가 이미 안정성은 희귀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이 사고방식의 변화는 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 수입업자에서 자동차 부품 전문 공방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들도 공급업체와 고객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프리카 내륙의 한 농업협동조합은 생산물의 거의 전량을 유럽 시장에 판매하다가 일부 수출 물량을 동남아시아의 파트너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판매처를 한 해만 의존하는 것이 지나치게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변화는 경제를 넘어서는 효과를 만듭니다. 한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시장으로 판매를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새로운 언어가 학습되고 새로운 문화가 일상에 들어오며 새로운 소비 습관이 형성됩니다. 이는 금융지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고방식과 연결을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경로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멀어지면서 일부 국가는 투명성이 낮고 더 많은 정치적 양보를 요구하는 파트너와 가까워집니다. 장기 계약의 국제 표결에서의 외교적 입장을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품이나 시장 접근권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정부가 자국의 내부 이익이나 역사적 원칙에 어긋나는 결의를 지지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현실주의와 가치 사이를 오가는 협상은 지뢰밭과도 같습니다. 국가가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깨닫기 전까지 허용할 수 있는 양보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현재의 국제 환경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유지할 공간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이런 질문들은 외교부와 기업 이사회 회의실에서 맴돌지만 그 심각성이 대중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와중에 잘 보이지 않는 경제 부문들이 전략적 중요성을 얻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0% 이상을 운송하는 해적 케이블 산업은 은밀한 경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소유와 유지 관리는 대륙 간 데이터 흐름을 누가 통제하는지를 결정하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포함시키기 위한 새로운 컨소시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에서 케이블이 끊기거나 의도적으로 차단되면 불과 몇 시간 안에 금융거래,
군사통신, 일상적인 상업활동까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원자재로 여겨지던 광물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량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과 코발트 같은 원소들은 세계적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규모 매장량을 가진 국가들은 자신들의 시장 지위가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음을 인식하며 광산 채굴권을 재검토하고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고급 재활용 기술이나 대체 소재 탐구에 나서게 만들었지만 전환 과정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분쟁이 심화되는 와중에도 지역적 분산형 해법을 찾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공동체들이 재생에너지, 자급자족형 농업, 자체 무역 네트워크에 투자하며 외부 충격에 대비하려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아직 세계 경제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의존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점점 커지는 욕구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비가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점점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구조를 구축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 주민과 독립 창업자들이 바로 그 구조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 합니다. 마치 세계가 동시에 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는 더 탄력적인 경제를 만들 수도 아니면 더 분열되고 취약한 체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힘의 한가운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급자족적인 생산자조차 어느 지점에서는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원자재, 기술, 시장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 불가피한 상호 의존성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세계가 수출입 통계를 지켜보는 동안 또 다른 형태의 거래가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국기조차 세워지지 않은 협상 테이블에서 장관들은 향후 표결에서의 지지 약속, 독점 물류 회랑 개방, 그리고 지금까지는 손대지 못하는 자산으로 여겨졌던 천연자원 접근권을 맞교환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공식 성명을 남기지 않았지만 미래를 은밀하게 묶는 약속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경우 그 이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10년이나 15년 뒤에야 수확할 수 있는 합의였고, 그래서 아마도 선거 주기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야에서는 벗어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의도적으로 의존성을 만드는 불완전한 합의들도 나타났습니다. 한 나라는 첨단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핵심 부품 하나는 일부러 빼놓아 상대국이 계속 운영하려면 반드시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노골적인 악이라기보다 전략이었습니다. 진정한 교환 화폐가 제공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한층 정교한 힘의 게임임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정학적 전장이 이전에는 중립적으로 여겨졌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다리, 도로, 에너지 시스템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보이지 않는 영향의 흔적을 품게 된 것입니다. 자금의 출처, 공급업체의 선정, 심지어 전력망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까지도 누가 그 뒤에서 규칙을 만드는지에 대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체가 수년 뒤에야 자신들의 상수도망 일부가 해외 이해관계와 직결된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통제권 안에 있어야 할 자산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결정에 의해 좌우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단지 경제만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협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취약성은 정부 청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필수 서비스 요금,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에까지 스며듭니다. 동시에 금융기관들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본 유입과 유출에 급격한 변동의 압박을 받은 중앙은행들이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통화로 준비금을 보유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기술적인 움직임이었지만 이는 점진적으로 한 나라 전체의 통화 기반 구성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게 이런 변화는 미래 위기에 대비하는 보험처럼 보였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이미 침식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러한 긴장을 반영했습니다. 더 이상 한 건의 트윗이나 연설로 인한 급등락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블록의 형성이나 전략적 국가들이 경쟁 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변동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움직임을 분산시키며 정밀 농업이나 식량 관련 바이오테크놀로지처럼 주목도가 낮은 분야의 자산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대응일까요? 아니면 석유나 금보다 식량이 권력의 주요 화폐가 되는 미래에 대한 선제적 해석일까요? 이 가능성은 식량 생산과 유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운영되는 수직 온실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물류 병목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혁신과 함께 이런 의문도 따라왔습니다. 이 기술들의 특허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여러 사례에서 외국 자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이 전체 재배 시스템 뒤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장비 판매뿐만 아니라 원자재 공급과 생산성 데이터 접근까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제의 층위는 다른 분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오지와 육지 전역에 구축된 오지와 육지의 통신망, 오지와 육지의 육지 통신망까지 포함하여 오지와 육지의 육지와 해저에 깔린 통신망이 있습니다. 오지와 육지의 통신망에는 단순히 더 빠르고 효율적인 장비로 보이지만 특정 정보 흐름을 필터링하거나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독점 프로토콜이 숨어 있었습니다. 국경 밖 지휘센터에서 내려진 한 번의 기술적 결정이 병원 긴급구조기관, 민방위 시스템 같은 핵심 서비스의 속도나 접근성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는 실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여기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문화적 영역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드라마,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는 특정 행위자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다른 세력을 약화시키는 서사가 은밀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선전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되는 이야기, 영웅, 그리고 악당의 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서사는 전체 인구가 위기에 반응하는 방식, 누구를 지지하는지, 어떤 해법을 받아들일지를 형성합니다. 이 힘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새로운 환경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모든 상업, 기술, 문화, 정치, 게임의 규칙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둘러싼 경쟁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긴장은 더 이상 수입과 수출 수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상상력을 형성하고 핵심 인프라를 통제하며 발전으로 위장된 의존성을 만드는 능력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압력이 거세질수록 빠른 출구의 유혹도 함께 커집니다. 겉보기에 유리해 보이는 합의,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해결책, 실용성이라는 외피를 쓴 양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 하나하나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비용이 항상 즉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 대가는 훨씬 뒤에 나타납니다. 중요한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그것을 활용할 자율성이 이미 사라져 있는 순간입니다. 이는 먼 가설이 아니라 이미 일시적인 안도감을 대가로 타인의 이익을 강화하는 약속에 스스로를 묶어버린 국가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무대를 형성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전략적 필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은 단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두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독특한 여정에서 태어난 결과물입니다. 그 여정은 수많은 경험, 도전, 그리고
영향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그들이 자국의 최고 권력 자리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행동 방식을 규정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내리는 선택은 그들이 품어온 야망, 숨기는 법을 배운 두려움, 그리고 정치적 개인적 자산으로 간직하는 승리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출신, 행동 규범, 그리고 모순까지 아는 것은 계산된 몸짓 하나, 의미심장한 침묵 하나, 전략적 움직임 하나를 해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지도자의 정기를 모아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날 권력을 지배하는 역학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드러내는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미래는 그 모든 굴곡과 예측 불가능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완벽히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형을 이해하고 패턴을 식별하며 흐름을 예측하는 능력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깊이 분석하는 일이라면 누구나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나아갈 방향에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소중해질 것입니다. 만약 이 성찰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더했다면 계속해서 함께하고 대화에 참여하며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이러한 대화의 가치는 바로 관점의 교환과 집단적 이해의 형성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면을 넘어 복잡한 사실들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은 멀게 느껴질 수 있으나 곧 중심에 오를 수 있는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새로운 생각에 열려 있으며 기꺼이 질문할 준비를 하십시오. 역사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망설이는 자는 사건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